정막이 흐르는 방 안, 한 남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입력하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 그는 누군가의 이름을 검색했지만 원하는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찾는 사람의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찾지 못하자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들과 몇몇 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행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장장 1년이 넘게 한 사람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드디어 한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찾던 사람이 아직 대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남성은 대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고 학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사람 찾기에 몰두한 그는 드디어 복수를 하게 되었다며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찾던 사람의 행방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꺼내 검은색 가방 안에 넣고는 지난날의 수모를 떠올렸습니다. 유 씨는 교사 박 씨가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힌 것은 물론 집에도 찾아와 자신의 가족까지 괴롭혔다며 매우 힘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교사를 고소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남성은 28살의 유 씨. 그가 복수할 대상은 2023년 당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교사 박 씨였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박 씨가 망쳤다고 주장하며 2022년에는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가 자신에게 심한 학대와 폭력을 행사한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당사자의 시간관념이 중요하죠. 객관적으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사람한테 타인의 10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아니면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다. 전혀 시간과 무관한 어떤 공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10년이란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생애 계기적 어떤 관념 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한테는 20년 전의 일이 바로 며칠 전의 일하고 동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 씨가 접수한 고소장을 반려했습니다. 박 교사 고소에 실패하자 유 씨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직접 박 교사의 행방을 찾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유 씨는 박 교사에게 어떤 일을 당했던 것일까? 제 고등학교 시절은 지옥이었습니다. 박 선생님만 저를 괴롭힌 게 아닙니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틈만 나면 저의 뺨을 때리고 발목을 잡아서 끌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유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사 대부분이 유 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교사들이 단체로 유 씨의 집에 찾아와 유 씨와 그의 누나를 성추행했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의 주범이 박 교사라고 했고 그에게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적장애 있는 한 소녀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성폭행한다든지 이런 구조의 집단 그런 게 피해자의 취약성이 있다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선생들이 그런 것을 학생한테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제가 일했던 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2000년도 중반, 후반 그때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교사가 두세 여고생을 거기 있는 이렇게 했다는 등 그게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사건들을 지방청에서 보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범인이, 가해자가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개연성이 존재하는 사건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유 씨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의 불꽃만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물리 수업을 하던 박 교사가 지금은 다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걸 알아낸 유 씨. 2023년 7월 14일 오후 4시경 유 씨는 식칼을 검은색 가방에 넣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박 교사가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는 유 씨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유 씨가 집에서 출발한 지 22분 뒤인 오후 4시 22분경 그는 벌써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핸드폰으로 고등학교의 행정실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이후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박 교사가 지금 현재 자리에 있는지, 있다면 몇 층 어느 교무실에 있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자 직접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 씨가 학교로 들어가는 동안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학교 건물로 들어가서 배회하던 중에 지나가던 교사에게 박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교사가 연락하고 오신 거냐고 물으니 연락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 씨는 연락을 안 하고 왔다고 대답하면 박 교사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하고 왔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 씨의 말을 믿은 교사는 박 선생님이 2층 교과 연구실에 계시는데 지금은 자리를 비우신 것 같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2층으로 올라가 교과 연구실 앞에 게시되어 있는 자리 배치도에서 박 교사의 이름과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식칼이 든 가방을 고쳐맨 유 씨는 교사 신발장 앞으로 가서 박 교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박 교사의 신발장엔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범행이 실패할지 몰랐습니다. 신발장에 슬리퍼가 있다는 건 박 선생님이 학교 안에도 없다는 거니까 어디를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오늘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진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는 외부인이 그 교실 안까지 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교사들이 아니면 어떤 직원들이 외부인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위험성을 못 느꼈어요. 만나러 왔네. 만약에 그 여고나 여중 같은 경우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보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인이 그렇게 접근해 갖고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랬으면은 별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첫 범행에 실패한 유 씨는 한 달 뒤를 두 번째 범행의 D-Day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 씨는 첫 범행 시도 전 먼저 자신의 가족과 고등학교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들과 교사들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이 애써 부인하거나 학생들이 없는 곳에서 유 씨를 괴롭혔던 것일까? 그런데 문제는 유 씨의 가족과 누나 역시 성추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반문하는 가족들. 저는 그 말들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학창시절에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뿐 아니라 반 친구들한테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졸업식 날까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유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 중 한 동급생은 유 씨와 같은 학교를 다녔는지도 모르겠다. 유 씨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인 것일까? 이제 망상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본인이 어떤 불량한 아이들한테 그런 나쁜 일을 당했다. 그것과 어떤 선생님이 자기한테 어떤 걸 했다. 이 두 개가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미지가 하나로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분화되는 경우,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상의 재구성이죠.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만의 망상을 재구성하고 또 재구성. 그러니까 하룻밤에도 모래성을 쌓다가 스스로 없애고 못 쌓다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좀 독특하다기보다는 뭐 조금 더 치밀하다고 하는 것은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창들한테 아니면 동창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아니면 이런 정도까지 하니까 망상도 있지만은 그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자기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구조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많이 들죠. 가족들마저 유 씨의 학창 시절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왜 분노에 사로잡힌 채 복수심을 꺾지 않는 것일까? 유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자 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유 씨는 20살이던 2015년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 외엔 범죄의 전력 없이 평범하게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초부터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던 유 씨. 그는 2021년 6월경부터 우울장애로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8월 중순경 유 씨는 담당 의사에게 고등학교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자신과 자신의 누나를 성추행하고 괴롭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의 가족과 누나는 전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황당해했고 담당인은 유 씨를 검사한 결과 그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유 씨의 망상 증세가 점점 심해지자 의사와 모친은 입원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을 사실이라 믿고 있던 유 씨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비겁하거나 진짜 멍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하며 2022년 12월경 치료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그러면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 위험도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끼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제 약으로 치료해 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갖고 약을 주고 그랬을 겁니다. 치료를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진행이 많이 됐는데 그걸 못 알아채리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고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으니까 끊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 위험성이 이 망상의 정도가 더 심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이때부터 유 씨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유 씨는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낮에는 회사에 나가 직장 생활을 했고 이후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 박 교사의 행방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023년 박 교사가 있는 곳을 알아내자 그를 살해하기 위해 7월 7일 건강 문제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7월 14일 첫 번째 범행이 실패한 이후 유 씨는 박 교사가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 다음 날을 두 번째 범행일로 택했습니다. 그렇게 20여일을 기다린 유 씨. 개학식 다음 날인 8월 4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범행 도구를 챙겼습니다. 시카를 검은색 가방에 넣고 얼굴에는 흰색 마스크를 꼈습니다.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유 씨는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뒤 검은색 크로스백을 메곤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경 학교 정문에 도착한 유 씨. 듣기로는 범인이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이 이 학교에 근무하냐고 물어봤다더라고요.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있었는데 범인 차림새를 보고 재학생으로 오해해서 제지하지 않았대요. 오전 9시 21분경 아무런 통제 없이 학교 건물로 들어간 유 씨는 곧바로 2층 교과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박 교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유 씨를 본 실무원은 누구를 찾아오셨나? 교구 업체 같은 곳에서 오셨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예, 박민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업체에서 나왔어요. 박 선생님하고는 이미 연락이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 씨는 박 교사가 수업 중이라는 소리를 듣자 복도로 나가 30여 분 넘게 가만히 서서 박 교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계획성이 있고 또 치밀하게 사물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보다 더 밝혀져 봐야 되겠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망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종의 집착처럼 돼서 현실에 찾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범행이 벌어졌다. 그런 사건? 10시 2분경 수업을 마친 박 교사가 뚜벅뚜벅 복도를 걸어와 아무런 의심 없이 유 씨를 지나쳐 교과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교사를 보자 분노에 찬 유 씨는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손에 쥔 채로 교과 연구실 안으로 뛰어가 박민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교과 연구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박 교사는 큰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유 씨는 박 교사에게 달려들어 왼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공격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칼에 찔린 박 교사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범인 유 씨를 껴안아 칼을 쓰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유 씨는 박 교사를 밀치고 식칼을 마구 휘둘러 박 교사의 턱과 가슴, 어깨와 팔 등을 수에 찔렀습니다. 공포에 떨던 피해자가 입구 쪽으로 움직이자 범인이 쫓아가서 등을 1회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1층 계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도망가자 범인이 또 쫓아와 옆구리를 한 번 더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식칼을 가방에 넣고 도망쳤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시간은 단 3분. 범행이 벌어졌을 당시 교과 연구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듣고 도착했을 땐 이미 범인 유 씨가 도망친 뒤였습니다. 박 교사는 피를 흘리며 1층 행정실 안으로 들어와 119를 불러달라고 말한 뒤 다시 쓰러졌고 행정실 직원들은 재빨리 문을 잠근 뒤 신고했습니다. 몇 분 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후송된 박 교사는 의식을 잃은 채로 긴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을 확인하는 게 좀 말하자면 이름 누구 부르고 그 다음에 너 아니면 선생님 언제 왜 나한테 그러셨어요?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랬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확인하고 바로 찔렀죠. 그것도 치명적 부위인 가슴과 목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것은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직접 왜 그랬어요? 변명이든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 이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망상을 실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망상이죠. 만약에 진짜 원한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은 찌르기 전에 아니면 찌르는 과정에서도 왜 그랬어요? 라고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지속적으로 묻거나 확인받을 거예요. 당신이 했지? 당신이 안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했다는 건 이게 뭐 망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한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 선생님을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소식은 뉴스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멈추고 학생들을 교실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형사팀 전원과 강력팀 3개, 그리고 경찰 특공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해 유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고등학교는 경찰과 학부모 그리고 소식을 듣고 나온 이웃과 학교 졸업생들까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학부모들이야 자식들이 걱정돼서 왔고 졸업생들도 인터넷으로 소식 듣고 많이 왔더라고. 피해당한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셨대. 학생들도 많이 따르고. 그런 좋은 분한테 이게 뭔 일이래. 하지만 유 씨의 기억 속에서 박 교사는 나쁜 사람이자 복수를 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범행 후 유 씨는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달려가다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옷을 갈아입은 유 씨는 식칼과 피 묻은 옷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와 다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CCTV 및 수색을 통해 뒤를 바짝 쫓는 경찰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유 씨를 추적한 지 약 2시간 뒤인 오후 12시 20분경 유 씨는 도주하던 중 길거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범행 현장인 고등학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과거의 사제지간으로 확인됐고 학창시절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범인의 담임은 아니었고 물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과 선생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체포하자마자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유 씨는 박 교사와 다른 교사들이 단체로 자신에게 가학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해줄 피해자는 긴급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신 범인 유 씨의 모친이 경찰에 출석해 이 모든 일이 아들 유 씨의 망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유 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 씨는 내가 원해서 치료를 중단한 것이라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조금씩 유지되는 망상 구조에 사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못 느끼죠. 가족도 꾸준히 직장 다니고 딱히 뭐 변한 거 없고 직장에서도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망상은 더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관심도 없어요.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회사에서 그거 한 사람. 그리고 가족들도 그냥 잘 다니고 있구나, 뭐 그냥 힘들어 보이겠구나, 아니면 뭔가 약간 좀 이상해도 아,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슴속에 있는 분노를 계속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유 씨 주장의 진실을 알기 위해 여러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의 말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선 그가 정말로 정신문제로 범행을 한 것인지 심신미약이 맞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 씨는 재판 전 제출한 반성문에 치료 감호를 받고 싶다고 썼습니다. 유 씨와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했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사죄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심각한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씨에게 정신질환은 있지만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씨는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학교 및 교사들과 연락을 했는데 이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 번호를 3번이나 바꿨다는 겁니다. 실제 유 씨는 번호를 바꾼 것은 물론 박 교사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다 지웠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범행 뒤 도주할 것을 생각해 여권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1심 재판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분께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사법기관에서 말하는 심신미약과 의료기관에서 말하는 게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형법상에서의 심신미약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정신적으로 위험하고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심신미약은 맞지만 형사적으로 감경이 되는 심신미약하고는 관련 없는 심신미약인 거예요. 그러나 재판에 나와 피해 사실을 직접 말하고 싶어 했을지 모를 피해 교사는 수술 이후 의식은 회복했으나 말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20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8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완전히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스스로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아 이후 조현병이 재발할 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한 판결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고 유 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유 씨는 그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포된 이후 재판을 거치면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수감 중 계속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은 피해 망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박 선생님은 학창시절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유 씨의 태도를 형량에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살인 기수죄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의 가중 영역은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이고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의 가중 영역은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다. 2심 재판부는 범인 유 씨의 범행을 비난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봤고 또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아 살인 미수인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선고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파기했습니다. 그러자 범인 유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징역 13년도 너무 높다며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24년 7월 11일 대법원은 유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안 치운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두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유무죄, 뭐 유죄죠. 형량. 근데 그 형량 속에는 치료 감모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의 형이 나와야죠. 근데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 그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얘가 아무리 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우리의 형법상 그래 얘는 처벌은 15년이든 17년이든 받고 치료 감호를 한 5, 6년이든 하게 하자 라고 해야지 맞는데 우리는 판사가 그것을 구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짬뽕해서 어정쩡한 판결 13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족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처벌도 아니고 치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죠. 39에 나올 아니에요. 얘는 35쯤에 나올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이게 완치가 돼서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거 완치가 안 되죠. 치료를 안 하는데 어떻게 완치가 돼요? 당연히 억압은 되죠. 왜냐하면 뭐라 그러면 두들겨 맞을 테니까. 아니면 두들겨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꼼짝 못하게 압박을 할 테니까. 그걸 계속 긴장해 살아요. 교도소에서.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순하고 착하게 보여요. 근데 출소가 되면 이게 이 억압 장치가 탁 풀려버려요. 그럼 뭐가 되냐면 진짜 완전히 빡 폭발해버린다니. 그러면 그 칼끝이 누구한테 갈지 참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유 씨는 이제 11년 뒤 39살의 나이로 사회로 돌아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은 유 씨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옆으로 올 것인지, 피해자는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를 용서했을까요? 트라우마가 여전하실 피해자분께 부디 살아가는 동안 상처가 굳게 아무시길 바랍니다.